민족문제연구소 팟캐스트입니다. 역사를 발견하고 상상하라 미래를 역발상입니다. 진행을 맡고 있는 MC노 노규현이고요. 자, 오늘은 먼저 우리 김세호 PD부터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세호입니다. 네. 오늘부터 이제 우리 시즌에서 새 시리즈가 들어갈 텐데 네. 어떤 시리즈인지 김 PD가 좀 간략하게 브리핑 좀 해주시죠. 네, 저희가 작년부터 해서 대중가요 100년의 역사를 좀 훑고 있지 않았습니까? 수박에 겉을 핥듯이. 네네. 이렇게 훑었죠. 첫 번째로 해서 이제 유신시대의 음악 관련돼서 한 시즌을 했었고. 반응이 아주 좋았어요. 네. 네. 그 다음에 올해 상반기에 민중가요 시리즈. 그 반응은 더 좋았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어제 동기 녀석 한 녀석이 너무 감동적으로 잘 들었다고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얘기하더라고요. 네네네. 예. 그래서 세 번째 또 주제로 해서 오늘부터 네. 8회에 걸쳐서 대중가의 역사를 또 한번 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주제는 네. 우리 직접 우리 알겠습니다. 선생님들 모시고 이야기를 나누면 좋겠습니다. 네. 자, 그래서 두 분의 선생님 모셨는데요. 먼저 우리들의 진짜 선생님 이영미 선생님, 네, 오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어요? 그럼요. 네. 우리 김 PD가 이영민 선생님한테 여쭤보라 그랬는데, 네. 네. 이제 어떤 식으로 훑어보게 되는 건가요? 이번에는 가왕. 가왕. 네. 가왕하면 시대별로. 조용필이죠. 조용필도 있죠. 딱 한 명만 꼽아라. 20세기에. 그러면 아마 조용필을 꼽아야 될 거예요. 근데 이제 그거를 한 8사람을 꼽아라. 그러면은 이제 시대별로 하나씩 뭔가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가왕의 역사 혹은 가왕 열전 뭐 좀 이쯤 되는. 가왕 열전. 재밌겠네요. 네. 자, 그래서 이제 오늘부터 8회에 걸쳐서 진행을 하는 거죠. 네. 그렇긴 한데. 네네. 가수 조용필을 한 회에 끝낼 수 있을까라고 하는 거는 좀 장담하기 어렵습니다. 근데 그렇게 생각하면 딴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네. 자, 그리고 우리 또 이영민 선생님 옆에 진짜 오랜만에 나오셨는데 진짜 이 분야 특히 옛날 음악에 대해서는 탁월한 그런 분이시죠. 놀랍게도 저와 이제 나이가 동갑이신데 정말 중학생 때부터 애수의 소야곡을 들으면서 백앤잇을 이 눈물로 적셨던 그런 분입니다. 우리 사실 이준희 선생님 기다리셨던 분들이 진짜 많아요. 주위에서도 이준희 선생님은 왜 요새 방송 안 나오시냐 뭐 이런 질문도 많이 해주셨는데 우리 이준희 선생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정말 오랜만입니다. 네. 어떻게 지내셨어요? 한동안은 병원 침대에 누워 있기도 했고요. 네. 또 한동안은 집에서 이제 바깥 출입 못 하면서 네. 안 한 게 아니라 진짜 못 하면서 조금 알았죠. 네. 저도 노구까지는 아닌데. 네가 왜 노구입니까? 그러니까. 이는 청년이에요, 지금. 50이 딱 되자마자. 예. 암이 덜컥 찾아와가지고. 아이고. 예, 항암 치료하느라고 살짝 좀 고생을 했습니다. 네, 하여간 조금 몸이 안 좋으셔서 이제 치료를 받으셨고 그래도 이제 많이 회복이 돼서 오늘 또 이렇게 방송에 오셨고요. 네, 그 과정에서 저 혼자 때우느라고 고생했어요. 네. 그리웠습니다. 진짜로요. 네, 진짜 오늘 환영하고 이렇게 뵙게 돼서 더 반갑습니다. 예. 네. 자, 그러면 두 분의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이 가왕 열전을 한번 훑는다는 게 김 PD님. 네.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네, 그런 의미를 한번 짚고 우리가 또 한번 훑어보면 더 이렇게 다가오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시대마다 가왕이 탄생되는데 그 시대마다 탄생됐던 가왕은 그냥 혼자만 탄생된 게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어떤 시대적인 맥락과 상황과 이런 것들이 다 맞물려서 이 사람이 이제 대중가수로서의 가왕의 자리를 차지하게 된 거라 이 가왕의 계보를 쭉 안다라는 거는 한편으로 보면 아마 그것도 분명히 짚어주실 텐데 그 시대의 역사들이 어떠했기 때문에 이 사람이 가왕이 되었다라는 것까지도 아마 연결 지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근현대사를 좀 더 풍성하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아이템이 아닌가 싶어요. 자, 모두 이제 8명을 이제 선정한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어느 시대로 우리가 맨 처음에 얘기를 해야 되나요? 조용필 말씀을 일단 먼저 해주셨는데 정말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실 거고요. 하지만 조용필 씨가 아마 한 1950년 그 언저리 태어나신 걸로 알고 지금 있는데 이제 70대니까요. 예.
그 전에도 뭐 그 당시에 꼭 가왕이란 표현이 쓰이진 않았다 하더라도 조용필과 비슷한 위치에 있었던 인물들은 당연히 있었거든요. 네. 그리고 그 이후로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말씀대로 이런 역사를 한번 짚어보는 거는 한 개인의 역사인 동시에 대중가요의 역사이기도 하고 또 한국 근현대사의 역사이기도 하고 네, 두루두루 다 꿰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첫 출발은 아무리 역사가 좋아도 조선시대까지 갈 수는 없습니다. 그래도 그때는 이제 대중가요가 없으니까 그때는. 이풍진 세상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그 언저리까지는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왕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가왕 이렇게 얘기하려면 어쨌든 가수로서 우뚝 서야 되거든요. 아, 그렇죠. 시장이 충분히 형성이 돼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초기 이풍진 세상 이런 거는 그 가수가 그렇게 유명한 것은 아닌 이런 거인 거죠. 그러니까 그런 대중가요사의 출발 지점부터 가야 되니까 일제강점기 초창기는 아니에요. 조금 내려와야 되고. 30년대. 네. 1930년대. 뭔가 가왕 이렇게 만들어질 수 있을 만한 가수가 태어나야 되니까 앞에 상당히 이제 시간이 좀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1930년대가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혼이 막 되는 시기. 대중음악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만한 어떤 유통도 조금 이제 정착이 되고. 그렇죠. 듣는 사람들도 있고. 그렇죠. 그럼 1930년대를 제가 두 분에게 들은 풍어를 한번 읊어보겠습니다. 1930년대는 말이죠. 어떤 시대인가요? 크게 세 가지 음악 장르로 우리가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신민요 있었죠. 있고요. 그리고 이제 트로트.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른바 그 재즈송이라고 부르는 통칭하는 양풍의 가요. 이렇게 세 장르로 우리가 구분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배운 거 제가 한번 풍어를 한번 읊어봤습니다. 굉장히 우수한 학생이에요. 고맙습니다. 그러면 1930년대로 가면 누가 있죠? 방금 말씀해 주신 그 대표적인 그 당시의 대중음악 장르 다 걸쳐 있는 분이긴 한데 세 장르에 다요? 오늘 이제 첫 번째 주인공이 그래도 집중적으로는 역시 유행가 그러니까 트로트라고 보통 오늘날 얘기하는 그 장르를 또 대표하는 초기의 트로트의 뭐 노래도 노래지만은 그러니까 그 곡조도 곡조지만은 가창 스타일 면에서도 어떤 대표성이 있는 인물입니다. 누구죠? 최규엽이라는 가수가 있습니다. 얼핏 한번 들어본 것 같긴 합니다. 뭐 이쪽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라면은 사실 모르기가 힘들죠. 근데 그 당시 노래가 뭐 내 지금 현재 삶에 특별한 영향을 미치는 것도 아닌데라고 그냥 넘어가면은 뭐 특별하게 다가오지 않을 수도 있지만은 여하튼 이 시기 대중음악을 거론하면서는 빠뜨릴 수 없는 인물인 건 틀림이 없습니다. 최규엽. 아마 이렇게 초창기 그러니까 대중가요사에서 뭔가 왕자 붙는 사람은 거의 최초 아니에요? 그렇죠. 그 앞에 무슨 왕 붙는 사람 있었어요? 못 봤습니다. 못 봤죠. 그러니까 왕자가 붙는 그러니까 패왕 소리를 들은 대중가요 쪽에서 이건 뭐 저희가 지어낸 말이 아니라 당시 신문 잡지 표현에 실제로 유행가의 패왕 여기서 패왕은 이제 패왕별이 할 때 그 패왕 그렇게 불렸던 인물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유행가의 패왕이면 가왕이죠, 그게. 그렇죠. 그러니까 그 뒤에 가면은 뭐 이난영, 남인수 다 이제 왕자가 붙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제어왕, 이미자, 무슨 가왕, 조용필 이런 식으로. 근데 그런 왕자 붙는 사람의 맨 앞에 있는 사람이 최규엽이에요. 근데 이쯤 되면 우리가 이제 많이 알아야 되는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이름이 낯설지 이러실 수 있어요. 그거는 이제 딱 하나밖에 없죠, 거의. 맞아요. 북으로 간 거죠. 없어진 거예요. 둘 중에 하나인데요. 일찍 돌아가셨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완전히 잊혀졌거나 아니면 북으로 가서 이야기를 할 수 없게 돼서 잊혀졌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북으로 가신 분이에요. 그렇군요. 그럼 이 최규엽 선생의 간단한 어떤 프로필 같은 것 좀 소개 좀 해 주실까요? 이분은 가기도 이제 북으로 갔지만은 원래 태어나기가 북입니다 또. 그럼 간 게 아니라 그냥 거기 있었던 거예요? 고향으로 서울에서 38선 넘어서 가긴 갔는데요. 어쨌든 고향은 함흥입니다. 함흥. 아마 1906년쯤 태어난 것 같아요. 기록이 조금씩 엇갈리기 때문에 뭐 5년으로 볼 수도 있고 7년으로 볼 수도 있는데 어중간하게 그리고 또 가장 기록이 많이 나오는 그 중간 그 기록 초점을 맞추면은 1906년생이 맞는 것 같고요. 그리고 언제 세상을 떴는지는 확실치는 않습니다. 북한에서 책이 하나 나온 게 있는데 소개를 한 책이 있는데 거기서는 1949년에
병사했다라고 돼 있어요. 일찍 돌아가셨네요. 그러니까 1948년에 조금 이따 보겠지만은 38선 넘어서 고향으로 돌아갔는데 뭐 북한 기록이 맞다면은 1년 만에 세상을 뜬 게 되겠죠. 예. 그런데 또 남쪽에서는 이것도 사실 좀 그 신빙성 있는 뭐 전언은 아닙니다만은 최규엽이 아오지에 갔대 뭐 이런 얘기도 있긴 있어요. 그러니까 뭐가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하도 카더라가 많아서 그리고 그렇게 갔으면은 그쪽에서도 병사 처리 안 하고 뭔가 언제 죽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거든요. 숙청이 됐으면은. 근데 그렇게 얘기 안 하고 언제 죽었다고 얘기했으면 그게 맞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걸 감출 이유가 없거든요. 북쪽에서. 그러니까 현재로서는 그걸 부인할 이유는 없는 거죠. 예. 네. 하여간 함흥 출생이시고 1906년경에 태어나서 49년경에 사망한 걸로. 예. 그리고 이분은 대중가요 가수로 본격적인 활동을 하기 전에 한 20살 무렵에 일본으로 유학을 갔습니다. 부잣집 아들이었군요.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일본 유학 가능하지 않습니까? 당신 아닌 경우도 있어요. 예, 좀 정말 힘들게 간 경우도 있기 때문에 단정하기는 어려운데 여하튼 26년쯤에 일본으로 가서 음악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왔다 갔다 그러니까 조선과 일본을 왔다 갔다의 활동을 했는데 최종적으로는 중앙음악학교 그러니까 일본 발음으로 읽으면은 주오음악학교를 1933년에 이제 졸업을 하거든요. 근데 그 이전에 이미 가수로 데뷔는 했죠. 근데 처음 일본에 가서 공부를 할 때는 가수, 대중가요 가수, 유행가 가수보다는 성악가를 지망을 했던 것 같습니다. 실제로 독창회도 열었거든요. 그런데 뭐 어찌어찌 하다 보니 그쪽으로는 별로 이제 호평을 받지는 못했고 이 대중가요 가수로 굉장히 크게 역사적인 자취를 남기게 되는 거죠. 그러면 첫 번째 히트곡이랄까요? 뭐 그런 게 언제 이렇게 팡 하고 터지는 건가요? 일단 1930년에 첫 작품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을 발표를 하게 되는데 그 이전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성악가로서 무대 활동을 했던 것 같고요. 우리가 기억하는 최규엽의 첫 번째 노래는 1930년에 발표된 일련의 곡들인데 일단 오늘 그러니까 데뷔곡이라고 보통 얘기를 안 하긴 하는데 데뷔곡일 수도 있는 게 또 아리랑을 그 영화 주제가 아리랑을 맨 처음 음반으로 그 곡만으로 음반 녹음을 해서 발표한 사람이 또 최규엽이기도 하거든요. 나운규의 그 아리랑. 그 주제가. 그러니까 일종의 OST를 부른 거네요? 뭐 OST라고 표현하기는 좀 그렇지만. 트랙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 것이 왜냐하면 무성 영화니까요. 그렇죠. 오리지널 사운드 트랙은 원래 영화 속에 있는 오리지널 사운드로 트랙을 만들었다는 얘기잖아요. 그게 아니고 무성 영화에서 오리지널 사운드가 없는 거예요. 사운드가 없는 거니까. 그럼 그 당시에 주제가라는 건 뭐냐. 매회 영화 돌릴 때마다 무대에 나와서 매회 불러요. 라이브로. 그렇죠. 악사하고 다 같이. 그러니까 옛날 무성 영화는 그냥 공연이에요. 그러네요. 하여튼 그 아리랑도 이제 많은 분들이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그게 몇 년이죠? 그게 이제 그것도 1930년에 음반이 나왔고 근데 그때는 또 묘하게 조금 바로 이어서 얘기를 나눠볼 텐데 이름이 좀 달랐습니다. 최규엽 본명으로 안 하고 다른 이름을 써서 발표를 했기 때문에 본명으로 최규엽으로 처음 나온 노래는 봄노래 부르자 또 그 밖에 자기가 직접 만들어서 녹음까지 한 유랑인의 노래 이런 두 곡이 일단 데뷔곡으로 보통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1930년이요? 봄노래 부르자는 많은 분들이 기억을 꽤 하고 계시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잘 기억을 못하는데요. 뭐 옛날 유행가 책들을 모아놓은 이렇게 큰 책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보면 앞부분에 봄노래 부르자가 들어가 있어서 최규엽의 대표곡으로 사람들이 많이 얘기하는 거고 저희 아버지 세대쯤 되시는 분들 그런 거의 분들은 다 아시죠, 그러면. 봄노래 부르자를 다 알고 계시고 역시 최규엽이야 뭐 이렇게 얘기할 때 봄노래 부르자를 늘 거론하는 그런 작품입니다. 근데 이 1930년 당시에 뭐 라디오나 그 축음기 같은 게 그렇게 많이 보급이 돼 있었나요? 많진 않았죠. 그럼 노래가 어떻게 이렇게 퍼져나갔을까요? 그러니까 그 당시는 축음기를 집에서 다 있으면 집에서 혼자서만 듣는 게 아니라 길거리에 축음기 상회에서 틀어요. 그리고 이제 그게 유행이 되거나 하면 또 소문이 입에서 입으로 퍼져나가고 또 무대에서 부르고 공연을 할 때 부르고 뭐 아무것도 없는 매체도 없이 구전으로 민중가요가 그렇게 퍼지는데요. 생각해 보세요. 충분히 퍼집니다. 문제는 이제 시간은 좀 걸린다는 거죠. 그럼 여기서 봄노래 부르자 한번 들어볼까요?
오늘아 동무야 강산에 다시 되돌아 꺼벼지고 세운한 이범을 노래하자 강산의 동무들아 모두 다 몰려라 춤을 추며 봄노래 부르자 오늘아 동무야 소리를 높이 봄노래 부르면서 이강산 잔디밭의 향기 위에 먼들레 꽃을 달며 다같이 이 봄을 찬미하자 이 봄이 가기 전 오늘아 동무야 피리를 맞춰 이 노래 부르면서 엉금성 뛰어라 씩씩하게 봄잔디 풀바도 위에 다같이 뛰잔다 엉금성금 이 봄이 가기 전 네, 최규엽의 1930년곡 봄노래 부르자 들었는데 네, 일단 전주가 상당히 기네요. 네. 길긴 한데 네. 자세히 들어보시면 아니 뭐 자세히 안 들어도 네. 이 노래 부분 멜로디를 그냥 같이 연주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전주라고 다른 곡조를 따로 만들질 않고 그럴 단계가 사실 아니었거든요. 예. 초창기다 보니까 네, 그래서 좀 길게 느껴지긴 하죠. 저는 노래 들으면서 좀 두 가지가 발음이 조금 불분명하다 이런 느낌이 들었고. 아, 근데 예. 이거는 좀 듣기 나름인데 기준을 어디에 두느냐인데 예. 이 당시 판을 냈던 다른 가수들에 비해서는 발음이 좋은 편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예. 그러니까 그 당시에 아마 이렇게 발음을 했을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말을 이런 방식으로 했을 거예요. 우리가 왜 50년대, 40년대 이런 때 영화 네. 그 옛날 영화들을 들어보면 지금처럼 발음하지 않잖아요. 아저씨 뭐 이런 식으로 그렇죠. 뭐. 예. 그것만 해도 60년대. 예. 그 정도만 해도 60년대인데 40년대, 50년대 들어보면 뭐 오 발음 같은 거나 어 발음 이런 게 지금 음가하고 다 조금씩 다르거든요. 아마 그래서 그럴 수 있어요. 두 번째는 확실히 이 성악 전공이어서는 이제 벨칸토 창법을 구사하는 것 같아요. 좀 그런 맛이 나긴 나죠. 예. 근데 그 당시에 그 잡지에 실린 예. 모 음악 평론가가 요즘 이제 활발하게 활동하는 연주가들, 그러니까 기악 연주가들 또 성악가들에 대한 총평을 해놓은 게 있는데 네. 최규엽도 등장을 하거든요. 근데 개인적인 감정이 있었는지 어쨌는지 되게 혹평을 해놨습니다. 뭐라고요? 노래 못한다고. 그러니까 그 당시에 뭐 대표적인 성악가가 안기영, 뭐 현재명 이런 분들이 활동하던 시절인데 예. 안기영보다는 못해요. 좀 그런 느낌이 나긴 네, 나죠. 근데 현재명보다는 잘하는 것 같아요. 저도 현재명하고는 큰 차이 없는 것 같은데. 현재명 거 들어보면요 지금 네. 되게 못해요. 남인수보다 못해요. 예. 현재명은 워낙 그 친일 행위가 악랄해서 미운털이 박혀서 그렇게 들리는 거 아닐까요? 아니에요. 그렇지 않고 진짜 이렇게 딱 들어봐도 예. 자기가 작곡한 노래도 되게 어리버리하게 부르고요. 훨씬 후대예요. 지금 이거보다 훨씬 더 후대임에도 불구하고 후대 녹음본인데도 네. 그래서
글쎄 뭐 이렇게 잘 부른다고 이야기할 수는 없겠지만 안기영하고 비교하자면 정말 조금은 떨어진 그런 느낌이 있긴 있습니다. 하지만 뭐 이 당시의 대중가요 수준 왜냐하면 1932년에 이혜리수의 황성의적, 황성예법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 거에 비하면 무슨 김현실이나 이 당시에 무슨 이경설이나 이런 여가수, 막간 가수들하고 비교하면 너무 잘 불러요. 정확한 찍으면서. 이 노래가 하여튼 그때 아주 크게 히트했다는 거죠. 그리고 당대뿐만이 아니라 아까도 왜 이런 전진물 대중가의 역사를 담고 있는 LP 전집 이런 데서 첫머리에 이제 이 노래가 많이 나온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거기에 꼭 따라붙는 해설이 있습니다. 여기서 봄이란 무엇인가? 빼앗긴 뭐 들여도 봄은 오는가 이런 식으로. 근데 그거는 나중에 광복된 후에 해방된 다음에 붙인 해석 아닌가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당시 사람들도 그런 감정을 조금 담아서 이 노래를 듣고 불렀을 수도 있고 그걸 완전히 부정하기는 힘들어요. 부정하기 힘들어요. 어쨌든 이 노래는 사랑 노래가 아니에요. 그런 점에서 뭔가 이렇게 좀 다른 느낌을 주는 품격 있는 대중가요 중에서 굉장히 품격 있는 노래로 그래서 이제 좀 지적인 어르신들 우리보다 훨씬 더 연배가 많으신 그런 분들이 주로 일제 때 노래 중에서 뭘 좋아하세요? 그럼 봄 노래 부르자 그거 좋아 이런 식으로 얘기하시는 곡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뒤의 노래긴 하지만은 비단이 장사 왕서방 이런 데는 의미를 담고 싶어도 담기가 좀 힘들잖아요. 그건 그냥 이제 즐기는 노래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적어도 그런 노래는 아니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했다는 거죠. 네. 근데 이 최규엽 선생이 이름 부자 소속사 부자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이분이 이 봄노래 부르자부터 시작을 해서 어쨌든 출발은 참 좋았거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보면은 1930년부터 마지막 음반을 낸 게 1943년인데 한 150곡을 발표를 해요. 이거 굉장히 많은 겁니다. 그렇죠. 많은 거죠. 더 중요한 거는 사실 직업 가수로 최초라는 점이에요. 최초의 직업 가수. 그러니까 유행가 가수를 직업으로 삼은 최초 사례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전에는 물론 이제 이건 가정이지만 윤심덕이 살아 있었다면. 그렇다면 윤심덕이 직업 가수 1호가 되지 않았을까? 그랬을 수도 있죠. 그런데 어쨌든 한 곡 사회찬미 히트하고 그게 유행가가 될지 아닐지 본인도 잘 몰랐겠지만 그렇게 하고 사라졌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거기는 제외. 그다음부터 나왔던 유행가 불렀던 가수들은 그냥 아마추어처럼 한 곡 부르고 동요 부르고 뭐 이랬거나 아니면은 연극 배우로서의 막간 여가수들이에요. 이혜리수까지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이 최규엽이라는 사람은 물론 성악가로 출발을 했지만 직업적인 대중가요 가수 1호. 그러니까 늘 따라붙는 게 가수 1호인 거죠. 이 사람은 직업 가수 1호. 그러니까 그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죠. 저 이런 거 좋아합니다. 1호. 외울 수 있는 최초. 많은 한국인이 좋아하죠. 대중가의 효시 이런 거. 그리고 1호일 뿐만이 아니라 1위도 했어요. 그러니까 150곡은 1위는 아닙니다. 같은 시기에 이난영 같은 분은 200곡이 넘는 노래를 발표했으니까 곡수로는 1위는 아닌데 이 당시에 딱 한 번 유일하게 1935년도에 이제 열렸던 가수 인기 투표, 유행가 가수 인기 투표에서 당당 1위를 또 차지를 하죠. 이것도 상당히 의미 있는 기록입니다. 잡지 삼천리에서. 이런 거는 독자들이 엽서 보내는 건가요? 그랬을 찍어갖고. 그랬을 겁니다. 그렇게 해서 그 독자 걸로 해가지고서 집계를 만든 건데요. 근데 물론 이런 건 있어요. 그 당시에 이제 그 순위를 보고 있으면 아니 이난영이 이렇게 순위가 나죠? 좀 이런 느낌이 있거든요. 이난영의 목포의 눈물이 아직 그 히트에 들어가기 좀 전에 35년에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아직 그게 크게 반영되지 않은 가왕이 되기 이전 상태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렇게 보자면은 최규엽이 1위라는 거고요.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제 최규엽을 보고 있으면은 그 이후에 가수들은 콩쿠르나 뭐 음반사가 픽업을 하거나 이렇게 해서 직업적인 대중가수가 된단 말이죠. 처음부터. 근데 그러기 이전에는 그 통로가 몇 개밖에 없는 거예요. 배우로서 왔다가 갑자기 막간의 노래를 불러가지고 가수가 된다라든가 아니면 뭐 동요를 부르거나 어디서 노래 잘한다는 소리를 좀 들어가지고 갑자기 예컨대 뭐 오빠가 영화 감독이야. 그래서 노래를 불러요. 그게 이정숙이에요. 낙하요소를 불렀던 뭐 이런 아마추어 정도만 있었던 아니면 뭐 시기였던 거죠. 기생이었다가 이제 뭐 유행가를 부른다거나 그렇게 되거나
그런데 제대로 음악 훈련을 어쨌든 음악학교에서 받고 대중가요 가수가 되는 하나의 경로를 보여주고 있는 그런 셈이에요. 그러니까 성악가에서 대중가요 가수로 이렇게 올라오는 그런 점에서 윤심석이 살았다면이란 가정을 충분히 할 수 있는 거고요. 또 하나는 이런 경로가 이렇게 있다는 거로 봐서는 클래식 음악하고 대중음악이 그 당시에는 그렇게까지 먼 거리가 아니었다. 예, 가까웠죠. 아직은. 그러니까 지금 발성도 보면은 그렇고요. 우리는 저게 무슨 클래식 발성이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실제 그 당시 클래식 제대로 배웠다는 사람들 발성 비교해놓고 보면 별로 차이가 안 나요. 네. 저렇게 불러요. 그러니까 클래식 음악하고 대중음악이 그렇게 먼 거리가 아닌 그냥 신음악으로서 비슷한 뭐 지금 우리는 예컨대 1980년대 90년대만 하더라도 서울음대 성악가 교수가 대중가요 부르면 화들짝 놀라고 막 난리가 나는 것 같았던 시대가 있잖아요. 네. 근데 그런 상태는 전혀 아닌 그러니까 상당히 수준이 높은 사람들이 부르는 게 신음악으로서의 유행가였다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초창기였으니까 그런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 당시에는 유행가도 어쨌든 나름 세련된 음악으로 어느 정도는 대접을 받았고요. 세련되지 않은 거는 뭐 민요, 잡가 이런 것들이었죠. 네, 그 중간에 있는 게 신민요고 그런 셈이죠. 네. 근데 왜 이렇게 이름을 활동명을 많이 썼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최규엽, 최동원, 이명진 많습니다. 일단 처음 데뷔할 때 그 성악가로 데뷔를 할 때는 최규엽 본명을 썼고요. 맨 처음 음반을 낼 때는 아리랑 그 최동원이라는 또 이름을 썼고요. 근데 뭐 이유는 정확히 모르겠는데 뭐 좀 나름의 근거는 없지만 해석을 하자면 내가 나름 성악가인데 성악을 지향을 하고 있는데 영화 주제가를 음반을 내는 것도 좀 그런데 이걸 본명으로 낸다는 건 좀 그렇지 않나라는 생각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개의 자기 정체성을 따로 갖고 싶어서. 뭐 그렇죠. 근데 이름이 두 개가 아니라 막 여러 개인데요. 그 줄지어 나오는데 이거는 저도 처음엔 몰랐는데 이명진이라는 정말 뜬금없는 왜냐하면 최규엽, 최동원은 성이라도 같잖아요. 근데 이명진은 전혀 다르니까 저는 처음에는 별도 인물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이명진의 음반을 들어보니까 목소리가 똑같아요. 이건 뭐 다른 사람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한글 이름으로 세 가지가 있고 이분이 왜 이제 일본 유학을 했고 또 한일을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활동을 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당연히 일본에서 활동할 때는 일본 이름을 또 썼습니다. 그래서 뭐 하세가와 이치로니, 샤하쿠 슈지니, 에하라 케이오니 이런 식 확인되는 것만 또 세 가지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전부 다 합치면은 이름만 6가지가 되는 거죠. 혹시 이런 거 아닐까요? 아직 대중가요사의 너무 초창기이기 때문에 자기 이름이 어떤 브랜드다 이런 생각을 못 갖고 있는 거. 뭐 그럴 수도 있죠. 이름을 바꾸는 게 굉장히 손해잖아요. 그렇죠. 사실은. 인지도를 넓혀야 되는데. 그럼요. 자기 이름이 계속 나와야 되는데. 근데 아직 그런 생각이 없는 시기. 너무 그리고 초창기였어요. 또 하나는 최규엽뿐만이 아니라 이 당시에 이름 부자인 인물들의 공통점인데 전속 계약 문제 때문에. 맞아요. 그러니까 최규엽은 첫 음반을 콜롬비아 레코드에서 냈거든요. 근데 콜롬비아 레코드에서는 최규엽 이름을 뭐 쓰는 게 뭐 당연한 거고 문제될 게 없지만은 다른 회사에서 최 선생 내 돈 좀 더 줄 테니까 우리랑도 녹음을 하자. 그러면은 뭐 이건 제가 만들어낸 표현이 아니라 실제 뒷구멍 장사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해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하고 나면은 녹음을 해서 판을 내야 되는데 거기다 최규엽 이렇게 이름을 써 넣으면은 이게 계약 위반 분쟁의 소지가 있다는 거죠. 아니, 근데 목소리가 똑같은데. 거기 다음 문제고. 더 웃기는 거는 최규엽 이름도 안 갖다 쓰면서 왜 그 사람이 필요하냐고요. 그러네요. 그것도 굉장히 웃기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초창기여서. 그러니까 이름의 브랜드가 별로 없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노래 잘하는 사람 있으면 갖다가 쓰고 막 일로 갖다 쓰고 웃기는 거는 그렇게 소속사에서 땡긴다고 자꾸 갖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이명진은 시에론 레코드에만 잠깐 등장하는 이름이거든요. 회사가 달라요. 그리고 일본에서 쓴 3가지 이름도 소속사가 바뀔 때마다 이름이 바뀝니다. 그러니까 뭐 하여튼 관련이 있습니다. 그런 것도. 그런 건 아니었을까요? 이 1930년대 엄혹한 시대 아닙니까? 이름이 여러 가지라는 건 이분이 비밀.
비밀 어떤 항일 투쟁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랬다면 정말 바보 같은 신분을 노출할 수 없기 때문에 여러 이름으로. 저는 오히려 이렇게 소속사를 자꾸 옮긴 게 정말 웃겨요. 이분의 이게 가왕의 힘이 하나 있었던 것 같아요. 어쨌든 노래를 이만큼 잘하는 사람이 쉽지 않았으니까 그렇죠. 남자로서. 그리고 이렇게 자꾸 옮겨 다니는 거 보면은 참 변덕스럽거나 성정이 아주 독특했을 것 같다는 생각도 좀 그런 흔적이 좀 보이는 게요. 그렇죠. 일단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좀 진득해야지. 급전이 많이 필요하지 않나 해서 그런 거 아니었을까요? 사건 사고가 굉장히 많았던 분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급전이 필요했겠. 예, 급전이 필요하지. 예, 그럼 여기서 노래 한 곡 듣고 예, 어떤 노래 들어볼까요? 그러니까 이 최규엽이라는 가수가 보통 1930년대 일제시대에 그 음반 회사 하면은 5대 음반사, 6대 음반사를 들거든요. 5대 음반사 하면은 콜롬비아, 빅타, 오케, 태평, 포리돌. 그러니까 조선에서요? 예. 그리고 6대로 하면 거기다 이제 시에론 이렇게 얹어주는 식으로 이제 얘기가 되는데 6대 또는 5대 회사 중에서 빅타 레코드 빼고 나머지에서 다 판을 냈습니다. 이분이. 그만큼 진짜 여기저기서 막 판을 많이 낸 가수인데. 그것도 능력이야. 그렇죠. 사실은. 급전이 필요했네요. 그 중에서 이제 콜롬비아에서 물론 제일 많은 작품이 나왔지만은 다른 데서도 기억할 만한 노래들이 좀 있거든요. 네. 그래서 태평 레코드 시절에 발표한 북국 5,000km라는 1939년 노래를 이제 두 번째 곡으로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북국 5,000km. 예, 북극 아니고 북국. 예. 북국은 어딜 얘기하는 걸까요? 북쪽 나라. 예. 그러니까 대륙. 시베리아, 만주. 시베리아거나 만주거나 위쪽. 네, 이 곡 같이 듣겠습니다. 길어 청로새는 달린다 이국엔 하늘가엔 임자도 없이 흐드게 우는 캔테라 배치가 둘러싸고 울고 갈린 사람아 잊어야 오르냐 꿈도 슬픈 사국기 채쪽에 문허지는 눈보라가 설구려 연지빛 황혼 속에 지향도 없이 울면서 도는 청로새 심장도 타고 남은 속절없다 첫사랑 잊어야 오르냐 살도 hun다 타국기 잔들어 나눈 사랑 지평선은 우슬퍼 거리가 가까웠다 모스다 와야 기다야서 가졌구나 달 뜨는 센토라루 벌러이기는 옷자락 잊어야 오르냐 별도 뜬다 타국기
네, 1939년작 북극 5,000km. 이 곡은 창작자가 누군가요? 예, 태평 레코드에서 나왔으니까 그 당시 태평의 뭐 간판급 작가였던 이재호. 이 당 음반에는 무적인이라고 이름이 또 적혀 있습니다. 무적인이라는 건 적이 없는 사람이란 얘기인가요? 아니면 그냥 들으면 그렇게 들리는데 네. 그 안개 무자에다가 피리 적자를 써가지고 안개 피리. 예, 그렇게 하여튼 이름을 썼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당시 문예부장을 맡고 있던 박영호라는 분이 가사를 썼죠. 예. 지금 왜 북극 5,000km 들으면서 좀 장난삼하지만 거기서 독립운동했나 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예. 30년대 말과 40년대 초반에 이렇게 북극 만주 소재 노래가 굉장히 많아요. 이거는 대동아공영권이나 일제 침략이네요. 그렇죠. 예. 그럼 이거 친일 가요로 분류할 수도 있겠네요. 어떻게 보면. 본격적 친일로 나가기 좀 직전에 그냥 친일의 흔적, 친일 쪽으로 가고 있는 한 경로가 사실 이런 거예요. 그렇군요. 그리고 제목에서는 북극이라고만 쓰긴 썼는데 네. 실제로는 그 하얼빈을 이제 대상으로 만들어진 가사입니다. 네. 그러니까 하얼빈의 거리 이름들이 막 튀어나오거든요. 러시아어 거리 이름들이 막 튀어나오거든요. 네치카 이런 말들도 막 그렇죠. 나오고. 예. 네. 앞서 들었던 봄 노래 부르자는 작사 작곡이 누구죠? 조금 애매한 구석이 있는데 일단 작곡자는 변사이면서 대중가요 작가이기도 했던 김서정이 만든 거. 초기에 낙화유수, 세동무 이런 게 다 김서정이에요. 김서정은 굉장히 중요한 작가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작가고 김영환이라는 이름으로 영화 쪽에서는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에요. 변사도 많이 했고 우리가 지금 생각한 변사가 굉장히 후진 직업인 것 같지만 그 당시에는 할리우드 영화도 다 변사가 했기 때문에 굉장히 높은 수준의 학력 갖고 있고 돈도 잘 벌었어요. 그래요? 네. 엄청나게 잘 벌었고요. 배우도 좋았고요. 네네. 아주 세련된 사람인 거죠. 그래서 초기에 이렇게 노래도 짓고 영화도 하고 하여튼 영화계에서도 1920년대 굉장히 유명한 그런 분이에요. 그래서 초기에 이제 한국의 대중가요를 작사 작곡까지 다 조선인이 한 것으로 확실하게 기록이 남아 있는 노래가 낙화유수잖아요. 바로 그게 이제 김서정의 작품. 예. 근데 곡은 확실한데 이제 가사는 기록이 조금 엇갈리거든요. 김서정이 썼다고 보기도 하고 이 봄노래 부르자가 몇 년 뒤에 음반이 또 한 번 재발매가 되는데 다시 녹음해서 다시 발매가 되는데 거기에는 서수미래 작사라고 또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서수미래. 그러니까 이름이 수미래. 그러니까 이에리수 서수미래 그런 식인 건데 이 서수미래라는 인물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가 거의 없어요. 제가 확인한 바로는 1920년대 말에 최규엽 독창회 당시에 성악가 최규엽 독창회에서 피아노 반주를 맡았던 인물인 것까지만 확인이 됩니다. 그런데 그런 인물이 왜 갑자기 가사를 썼나? 그것도 좀 의아하긴 하고요. 저작권을 노린 거 아니었을까요? 전혀 없던 시절. 자, 그럼 그 다음에 이제 일본 활동도 많이 했다 그랬잖아요. 이 최규엽. 그러니까 이름 부자 하면서 반은 조선 이름이고 반은 일본 이름이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하세가와 이치로, 휴지, 에하라 케이오. 그러니까 조선에서만큼은 아니지만은 일본에서도 최규엽이 가수 활동을 제법 했습니다. 음반도 냈고. 근데 이제 그 한국인이 조선인 대중음악가가 일본에서 어쨌든 자기 이름을 걸고 활동한 첫 번째가 또 이 최규엽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좀 의미 있는 하나의 기록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일단 콜롬비아 레코드에서 활동할 때 하세가와 이치로라는 이름을 썼어요. 그 당시 콜롬비아 레코드 비슷한 시기에 그 후지야마 이치로라는 굉장히 또 유명한 가수가 있었는데 그러니까 일본에는 후지야마 같은 이치로인데 일본에는 후지야마가 있고 조선에는 하세가와가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올 만큼. 근데 이 최규엽이 일본에서 발표한 노래가 그렇게 아주 많은 건 아닙니다. 한 10여 곡 정도밖에 안 되긴 하지만 그중에 그래도 좀 귀담아 들어볼 만한 노래도 몇 가지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일본어로 부른 거죠? 그렇죠. 당연히 일본어로 불렀죠. 일본식 예명도 쓰고 그리고 편곡이나 연주도 다 일본 사람들이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준비한 일본에서 발표한 노래는 곡 멜로디 자체는 또 우리 노래이기도 해요. 바로 아리랑입니다. 아리랑을 그럼 일본어로 부른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일본어로는 아리랑노 으따, 아리랑 노래라고 제목이 붙여졌고 하세가와 이치로와 또 그 다른 일본 가수가 함께 듀엣으로 남녀가 주거니 받거니 하는 듀엣으로 불렀는데
지금도 일본 그 경매 사이트 같은 데 가면은 이 음반이 네. 자주 나와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많이 팔렸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일본의 이 아리랑 멜로디가 일본에서도 꽤 많이 알려졌거든요. 실제로 그 당시에도 이미 거기에 이 최규엽이라는 가수의 이 음반이 나름 역할을 했던 걸로 보입니다. 가격대는 어떻게 형성돼 있습니까? 뭐 음반 가격이 딱 정해져 있는 거니까 한 장에 뭐 1원 50전 정도죠. 아니 지금 경매 사이트에 자주 네. 그 가격대가 어떻게 형성돼 있냐. 그때 다르긴 한데 기본적으로 물량이 많다 보니까 심각하게 비싼 수준은 아닙니다. 몇만 원 선. 그렇군요. 근데 송료가 비싸요. 일본에서 받아와야 되니까 그렇죠. 배송료가 당연히 비싸요. 요즘은 그래도 환율이 좋아서. 어쨌든 이렇게 일본을 자주 드나들면서 이름까지 쓰면서 계속 활동을 했다는 거는 다른 가수들에 비해서 학력이 높고 일본 유학을 했기 때문에 일단 또 말이 되고. 그러니까요. 말 되고 유학파 갖고 있는 유리함 같은 게 있는 거죠. 활동하기 아주 좋은 그런 배경을 갖고 문화 자본을 갖고 있는 셈이니까. 인맥도 있고. 그렇죠. 그럼 여기서 그 일본어 아리랑 들어볼까요? 그 제목이 뭐라 그러셨죠? 아리랑노 웃다. 아리랑노 웃다. 아리랑 하면 이제 우리 민족의 음악 이런 어떤 이미지가 강해서 그런지 이걸 또 일본어로 들으니까 약간 감정이 좀 묘하네요. 그러니까 그런 식의 도식적인 생각을 빨리 깨야 돼요. 그러니까 아리랑 나오면 이거는 민족주의, 민족, 항일 이렇게 바로 연결되는 코드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배워왔잖아요. 그러니까요. 공교육에서. 그러니까. 그러니까 봉선화 그러면 이렇게 쭈루루루룩 나오는 이야기들. 하지만 홍남파는 친일파죠. 그건 그렇다고 쳐도 어쨌든 봉선화하면 쭈루루룩 나오는 이야기들. 뭐 무조건 시에서 봄 혹은 님 나오면 무조건 조국 조국 광복 이렇게 나오는 하여튼 그 구도를 빨리 깨야 됩니다. 그냥 박정희 전두환 밑에서 교육받아서 그렇습니다.
어쨌든 아리랑은 조선을 대표하는 노래였어요. 그러니까 일본하고 무슨 교류를 하거나 하면은 그냥 갖다 붙일 수 있는 그런 종류의 노래인 거거든요. 굉장히 많은 가수들이 이 당시에 일본에 가서 뭔가 조선 가수가 노래를 하면 아리랑이 한 곡씩 들어가는 거죠. 그건 뭐 항이라고는 아무 상관없어요. 예, 오히려 제가 다 일일이 세본 건 아닌데 뭐 대충 봐도 45년 이전에 1931년에 일본에서 아리랑 음반이 처음 나오거든요. 일본 가수가 부르는. 그로부터 45년까지 한 10여 년 동안에 일본에서 제작된 아리랑 음반이 100가지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일본 대중들에게도 뭐랄까요? 그러니까 원래 우리 건 아닌데 친숙한 노래 있잖아요. 그게 뭐 대중가요가 됐건 뭐 민요가 됐건 그러니까 뭐 에델바이스 이런 거 우리 잘 알잖아요. 뭐 그런 것처럼 이거는 뭐 진짜 조선하면 아리랑이지 이런 거죠. 하여간 이 곡을 이제 일본어로 최규업이 불렀다는 건 또 음반으로 나왔다는 건 이제 당대 조선을 대표하는 가수로 일본에서도 인정받았다. 그렇죠. 뭐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네요. 근데 이 최규업이 금지곡이 또 많았습니까? 왜 금지곡이 됐을까요? 근데 이거는 본인의 어떤 의도가 개입된 결과라고 보긴 좀 어렵고요. 왜냐하면은 최규업이 직접 가사를 쓴 건 아니기 때문에 곡을 짓고 한 건 아니기 때문에 뭐 결과적인 얘기이긴 한데 어쨌든 지금 확인되는 그 당시 금지곡 목록을 보면은 뭐 두드러지게 많은 것까지는 아니지만 어쨌든 최규업의 이름이 자주 보이는 건 사실입니다. 확인되는 금지곡이 6가지가 되는데 뭐 이 정도면 제일 많다고 볼 수 있죠, 사실. 이 당시에 금지곡은 총독부에서 하는 건가요? 네, 그 경무국 도서과에서 이제 사전 검열을 통해서 그리고 1933년에 그 규정이 만들어지기 전에 나온 노래들은 이제 사후에 또 다시 또 일제 조사를 해가지고 금지곡으로 음반을 압수하는 그런 처분이 내려졌는데 그러니까 33년에 그런 게 만들어진 거는 그 전까지는 그렇게 할 만한 거리가 없었던 시절. 그러니까 33년쯤 되니까 이거 검열해야 되겠네. 이제 이렇게 돼서 법을 만든 거예요. 유행가의 어떤 사회적인 지위, 의미 뭐 이런 것들이 뭐 하여튼 조금 가시화됐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최규업의 노래 가운데 뭐 어떤 곡들이 왜 사유가 뭐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오늘 듣진 않았지만은 1930년에 최동원이라는 이름으로 불렀다고 말씀드렸던 그 아리랑 음반 그게 대표적인 금지곡입니다. 그리고 또 동아일보 신춘문예에서 가사가 당선되어서 불렀던 서울 노래 그것도 금지되고요. 그러니까 이유가 어떤 거예요? 치안 방해. 치안 방해. 그러니까 치안 방해는 크게 이제 두 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는 조선의 민족주의와 관련된 내용, 또 하나는 사회주의와 관련된 내용. 두 가지가 거의 비슷한 거예요. 당시에는 그러니까 치안이니까. 요새 뭐 동상 얘기도 있지만 하여튼 많이 겹쳐요, 그게. 그러니까 어쨌든 공안적 문제냐, 풍속적 문제냐 보통 그렇게 보잖아요. 법률이라고 하는 거를 야한 게 나오느냐, 말하자면 그런 종류냐. 가족 윤리와 관련된 이런 게 보통 풍속적인 문제고 아니면 공안적 문제는 예컨대 사회 질서 뭐 이런 거와 관련되어 있는 정부 이런 거와 관련되어 있는 건데 주로 일제 때 걸린 것들은 그런 것가 많죠. 근데 우리가 보면 뭐 이런 걸 갖고 걸어 그렇죠. 그런 거를 걸어요. 근데 80년대까지도 보면 야 진짜 어떻게 이런 걸 걸어 싶은 거 갖고 걸어요. 80년대에도 그러니까 뭐 이때는 오죽했겠어요. 그럼 최규업 금지곡들은 다 이제 풍속보다는 공안적인 이유. 그렇죠. 그럼 약간 조금 제 말이 맞네요. 비밀 운동 창작은 물론 다른 사람이 했겠습니다만. 그러니까 이 최규업이라는 인물의 행적을 보면은 주로 1920년대 후반에 그때 이제 이분이 6년생이 맞다면은 20대 초중반 그렇죠. 피가 끓던 그 시절에 좀 뭔가 좌파스러운 행적이 실제 보이긴 보입니다. 그리고 또 일본 유학 갔다 왔으면 일본에서 좀 사회주의에 이렇게 경도되고 그런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구체적인 몇 가지 예를 보면은 1927년 일본 유학 시절인데요. 이때 그 프로, 그러니까 이제 카프 뭐 이런 계열로 해가지고 도쿄에 지부가 만들어지고 거기에서 이제 그러니까 조선 프롤레타리아 예술동맹의 도쿄 지부가 만들어지고 거기서 이제 강연회 같은 행사가 열렸는데 거기에 참여해서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 도쿄 지부의 음악 부장을 맡아서 또 활동을 하기도 했고요. 그 음악 부장을
맡을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만약에 그렇다면. 왜냐하면은 카프가 어마어마하게 큰 조직이 아니에요. 그리고 문학인 중심의 조직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음악이나 이런 데는 진짜 사람이 없어요. 그냥 혼자였을 수도 있어요. 혼자요. 거의 이런 걸 보면은. 그러니까 무슨 그 당시 이렇게 조직표 같은 게 나오는 게 있는데요. 그림표만 있지 사람이 아예 담당자가 하나도 없는 조직표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거의 혼자로 유명한 사람이니까 이름을 박았을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근데 저는 이 27년 혹은 25년 이렇게 계속 나오는 요런 해가 참 중요해요. 무슨 얘기냐면 카프, 그러니까 조선 프롤레타리아 예술동맹이 1925년부터 1935년까지예요. 근데 25년은 그야말로 초창기고 32년부터 35년 정도까지가 이제 거의 막 탄압받아가지고 부실부실 하다가 35년에 할 수 없이 뭐 임화나 이런 사람들이 해산계를 내서 해산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활발하게 활동한 시기는 27년부터 32년 정도까지예요. 무슨 얘기냐면 27년 이 체기업이 나서 막 노래하고 뭐 음악부장 되고 요 시기는 카프 좌파 예술운동이 막 상승하는 최고 절정기였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27년을 그냥 역사적으로 봐도 다른 데도 그렇잖아요. 27년이 어떤 해입니까? 좌우익이 연합한 신간회가 만들어진 해이고요. 여성의 독립운동단체인 근우회가 결성된 해이기도 하고요. 이건 뭐가 완전히 절정에 도달한 1920년대 독립운동의 최절정기라고 할 수 있는 게 27년인 셈인 거죠. 그래서 꼭 예술운동만이 아니라 다른 독립운동에서도 이건 굉장히 중요한 해고 이게 전체 그 사회 흐름을 볼 수 있는 거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20년대 초반에 막 낭만적이고 퇴폐적이고 사회와는 별 관심 없는 것 같은 작품을 쓰던 문인들이 27년쯤 되면 24, 5년에 많이 기울어요. 몇 명은. 사실은 박영희나 김기진 같이 카프 만들고 했던 초기 사람들이 다 그런 퇴폐적인 시 썼던 낭만주의자들이었거든요. 근데 24, 25년에 다 신경양파로 해가지고 카프 쪽을 만들어서 대표적인 평론가가 된단 말이죠. 근데 그렇지 않았던 사람들도 27년쯤 되면 막 그냥 난리가 나요. 작품들이. 약간 패션 같은. 이거 80년대 되면 다들 운동권에 하나씩 발들여 놓고 막 이랬던 거하고 좀 비슷한 느낌이에요. 그 왜 이상화를 기억하시죠? 당연히 우리는 빼앗긴들에도 못 누는가를 기억하잖아요. 마돈나요 나의 침실. 그렇죠. 그것도 있고. 그게 20년대 초반이에요. 너무 감동적이었어요. 네, 다들 그것만 기억하죠. 수밀도 같은 내 가슴에 이슬이 맺히도록 달려오너라만 기억하는 바로 그 나의 정말 감동적이었습니다. 그 나의 침실로를 썼던 이상화가 빼앗긴들에도 봄누는가 같은 사회적인 작품을 쓰는 게 27년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최절정이고 그다음부터는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렇게까지 좌파가 아니었는데도 불구하고 27년엔 그냥 너도 나도 이런 거 쓰던 시대였다는 거죠. 그래서 뭐 최규엽이라는 분도 뭐 굳은 신념 이런 건 사실 좀 거리가 멀어 보이고요. 뭐 다 같이 하는데 그렇죠. 끓는 피인데 다 젊었고. 그러니까 뭐 그런 좀 느낌이 강하고 이제 또 하나 제가 찾은 자료 중에서 참 재밌다 싶은 거는 이런 그 좌파적인 뭐 하여튼 뭐라고 부르든 간에 그런 대표적인 요절 소설가 작가로 그 최서회가 굉장히 유명하지 않습니까? 최서회. 근데 이분이 또 함경도 출신인가 막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그리고 친분이 분명히 있었어요. 최규엽과 최서회가. 그래서 이분이 32년도에 이른 나이에 이제 타계를 했을 때 그 소식을 도쿄에서 들었대요. 최규엽은 서해형이 이제 죽었다는 거를. 그래서 몇 달 뒤에 그 애통한 심정을 담아서 잡지에 기고를 합니다. 뭐 추도문 같은 식으로 해가지고 서해형 뭐 이렇게. 근데 뭐 여기선 사실 어떤 그 글에서 이념적인 무언가가 묻어나는 건 아니지만은 그러니까 그런 친분 관계 그런 게 어느 정도 이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뭐 카프 이런 거 할 때도 좀 작용을 어느 정도는 했지 싶어요. 이런 기록들을 보면은. 그럼요. 지금도 다 뭐 누구 동창 그러면 다 아는데 이 당시는 얼마나 판이 좁아요. 더 재밌는 건 서해영이의 그 추도 글이 실린 매체가 삼천리라는 점이에요. 삼천리가 그 통속 잡지죠? 그렇죠. 그냥 통속 잡지. 약간 썬데이 서울 같은. 그 정도는 아닌데. 그 정도는 아니에요. 그 정도까지는 아닌데 아니고 썬데이 서울도 우리가 생각하는 것
것처럼 60년대 말과 70년대 초반에는 그 정도까지는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80년대 썬데이서랑 좀 달라요. 브로마이드 없었습니다. 있어도 그렇게 엄청 싸구려로 이런 건 아닌데요. 어쨌든 삼천리에 최기업이란 대중가수가 글을 쓰는 건 참 당연해 보이는데 거기다 서혜영이어를 집어넣는 거는 좀 안 당연해 보일 수도 있는 그 묘한 조합인 거죠. 어쨌건 20년대부터 30년대 초반까지는 뭔가 좀 진보적이고 좌파적인 성향도 있었다. 살짝 보이긴 한다. 그리고 그게 노래에서도 몇몇 곡에서는 확인이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준비한 노래는 그렇게 유명하진 않고요. 또 금지곡도 아니었어요. 32년에 발표된 노래니까 그 추금기 레코드 취체 규칙이 나오기 전에 발표된 곡이라서 뭐 금지 대상이 아니었을 수도 있죠. 그리고 많이 팔린 노래가 아니니까 사후에 또 어떤 조치를 당한 것도 아니고. 근데 가사를 가만히 들어보면은 이건 매우 금지곡스러운 가사예요. 일단 제목이 누가 글을 그렇게 했나. 누가 글을 그렇게 했나. 여기서 말하는 그가 이 노래 속 주인공인데 그에 대한 묘사가 나름 처절합니다. 이게 좀 잡음이 심한 편이라서 저는 잘 들리는데 이 들으시는 분들이 어디까지 잡아내실 수 있을지 모르겠죠. 어쨌든 들어보면은 들리는 부분만 들어봐도 뭔가 좀 냄새가 납니다. 일단 좀 발음이 좀 들리기 어려우니까 사전 정보를 갖고 듣는 게 더 나을 것 같은데요. 이 노래 속 그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을 누가 그렇게 만들었냐고 지금 따지듯이. 사회가 그렇게 만들었다. 그건 이제 들어보고 또 얘기를. 일단 그러면 듣겠습니다. 아련한 이 사람 누구더냐 이내 몸은 언제든지 언론한 몸이니 그 나라 서백리야 한듯 없이 가리려다 그만의 어린 것은 저 달라 울고요 눈보라 비는 이 밤에 앞길 몰라 헤매이네 이빈데 어디 하려나 두꺼운 겨울날에 벌벗은 이 머리 눈보라에 못 견디어 벌판에 쓰러졌네 그만의 어린 것도 몸은 타졌다 아가였던 이 빛을 누가 만들어 주었나 네, 32년곡 누가 글을 그렇게 했나. 네, 가사가 한 개도 안 들리는데요, 저는.
한 10번 들으면 조금씩 들리기 시작을 하는데요. 네, 그가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그러니까 대충 정리해서 말씀드리자면은 예. 이 눈보라치는 어두운 밤길을 열심히 헤매고 있는 거예요. 서백리아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예. 시베리아입니다. 아, 시베리아. 예, 고국 땅도 아니고 머나먼 이국 땅에서 추운 날씨에 헤매고 있고 더군다나 품 안에는 젖먹이 어린 자식까지 있어요. 젖달라 울고요. 뭐 이런 대목이 들리고 2절로 넘어가면은 아마 이 젖먹이가 숨이 끊어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가련한 이 사람 고향 땅에서 살지도 못하고 타국 땅에서 먹을 것도 없고 입을 것도 변변치 않은 상황에서 아이까지 이렇게 숨이 넘어가는 상황 이런 상황 이 사람의 이런 상황을 누가 이렇게 만들었냐라는 게 이 노래의 주제인데 누가 했느냐? 네. 그건 뭐 답은 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노래를 들었던 32년 당시에 조선의 대중들은 어떤 답을 나름의 답을 네. 좀 내릴 수 있지 않았을까요? 그렇죠. 네. 예. 뭐 꼭 좌파라고 사회주의적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신경향파적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신경향파가 그렇게 극악한 가난과 고통 이런 것들을 그리는 거잖아요. 탈출기도 마찬가지로 진짜 극악한 그 상황을 그리고 있는 거고 맨 마지막에 그래서 우리는 무슨 단에 들어가기로 했다 나는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탈출을 한다 이런 이야기인데 이제 그런 성향인 거죠. 32년이면 사실 그렇게 신경향파가 막 득세를 하고 이런 시기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시기가 되게 늦어요. 신경향파의 시대는 24년, 25년 문학에서는 그런데 이건 뭐 대중가요니까 이 정도면은 정말 양반이죠. 그러면 카프 계열 작가가 작사를 한 것 같은데요? 그게 저도 궁금한데 32년 이때까지만 해도 음반에 작가 이름을 쓰지 않은 경우가 훨씬 더 많았습니다. 작사 작곡 안 쓰는 게요? 예. 그러니까 다른 기록을 통해서 뭐 노래책이라든가 다른 기록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경우도 있지만은 지금 이 누가 글을 그렇게 했나는 그렇게 많이 알려진 노래가 아니었기 때문에 남은 자료도 음반 외에는 딱히 없고 뭐 알 수가 없는 거죠. 최소의 작사 아닐까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도 공교롭게 또 같은 해에 이렇게 한 분은 돌아가시고 뭐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작사까지는 아니더라도 어쩌면은 뭐 최규엽이 만약에 가사를 직접 쓴 거라면은 뭐 이게 가사 내용이 그렇게 심각하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라고 볼 수도 있으니까 뭐 서해형을 생각하면서 썼을래나 이런 생각도 해보긴 해봤는데 모르죠. 근데 뭐 결과적으로는 그리고 음악도 굉장히 뭐라 그럴까 이는 유행가이지만 어떤 특정한 양식이 딱 보이는 이런 작품은 좀 아니에요. 이 작품이 뭐 트로트 양식, 뭐 신민요 양식 이렇게 되어 있는 작품이 아니어서 말하면 살짝 애매한 작품인 거죠. 대중가요 사로 보기에 주류에서는 크게 벗어나 있는 애매한 작품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러니까 그렇게 또 받아서 생각을 해보면은 애시당초 별 히트를 노리지 않고 다른 의도로 이 노래를 녹음하고 발표한 것일 수도 있겠다 싶기도 합니다. 다른 의도면 어떤 의도? 뭐 서해형? 어쨌든 이런 노래를 부르고 싶은 사람 혹은 만들고 싶은 사람이 그 시대에 존재하고 있었고 음반사도 내주는 시대였다라는 걸 확실하게 보여주는 거죠. 자, 첫 번째 가왕 이제 최규엽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이름도 많고 그래서 이제 비밀 활동을 한 게 아니냐. 20년대, 30년대 초반까지 진보적이고 좌파 성향도 있어서 상당히 뭐 이런 사회 참여적인 노래도 부르고 그래서 참 저는 지금 좋았는데 궁극가요를 또 그렇게 많이 불렀다고요? 사실 요거는 조금 이제 얘기가 덧붙일 내용들이 있는 게 민족문제연구소에서 친일인명 사전도 이제 편찬을 했고 또 저도 참여를 했습니다마는 궁극가요 모음집 CD도 냈잖아요. 근데 친일인명 사전에 최규엽이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궁극가요 모음집 CD에도 최규엽 노래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럼 최규엽은 궁극가요와 무관하냐? 또 그렇진 않거든요. 그게 이제 자료가 조금 덜 발굴이 돼서 그럴 뿐인 건데 하여튼 뭐 지금까지 계속 제가 여기저기 뒤져보고 있으니까 그 결과에 의하면은 일단 확실하게 궁극가요로 볼 수 있는 게 지원병의 노래라는 곡이 있어요. 이거는 영화 지원병의 주제가로 만들어진 그러니까 뭐 이건 제목만 봐도 뭐 딱 뭐 나오는 거고 그다음에 1943년에 거의 마지막 곡입니다. 최규엽으로서는 거의 마지막 노래인데 이것도 제목밖에는 확인이 안 돼요.
음원이었고요. 예, 감격의 곡, 사나이의 길이라는 두 노래를 발표를 했는데 제목이 좀 냄새가 있네요. 그렇죠. 이거는 더군다나 33년이라면 또 달리 해석할 여지가 있겠지만은 43년이면은 거의 확실하다고 보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일본에서 같은 1943년에 반도의 아라와시라고, 그러니까 한토노 아라와시라고, 네. 황취, 그러니까 아라와시는 황취, 그러니까 그 수리, 그러니까 일본에서 그 공군을 이제 수리에 비유해서 많이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반도의 뭐 독수리, 뭐 이런 식인 거죠, 말하자면은. 이것도 제목만 봐도 뭐 딱 나옵니다. 이거는 군국가요가 아닐 수가 없는 노래니까. 이렇게 보면은 뭐 100% 확인 단계는 아니지만 어쨌든 한 4곡 정도가 후보로, 강력한 후보로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정도면 사실 친일인명 사전에는 올라가기 충분한 뭐 조건이라고 보고요. 네. 저도 좀 답답한 거는 이제 들어보아야 되는데 어쨌든 노래는 들을 수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말씀드린 소개해드린 곡들이 다 희귀 음반들이라서 안 보입니다. 잘 이게. 그밖에 또 친일 행위는 어떤 것들이 있어요? 이게 반도의 아라와시라는 바로 이 노래하고도 관련이 있는데요. 네. 실제 최규엽이 비행기를 타고 싶었나 봐요. 아, 그래요? 예. 아, 가수가 비행기 타고 싶다는 건 이제 해외 공연 가고 싶다는 거잖아요. 아, 그렇게가 아니라 조종하고 싶은 거. 군인으로? 그렇죠. 어떤 식으로 간에 조종하고 싶은 욕망은 있잖아요. 비행기를 자기가 몰고 싶은 욕망 그런 거 있죠. 그런데 그거를 이제 하필이면은 1943년에 비행기를 타고 싶어 했다는 게 문제인데 육군 특별 조종 견습 사관이라는 게 만들어져요. 네. 그러니까 비행기 조종사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거기에 지원을 합니다. 이때 최규엽이 나이가 적지 않았거든요. 6년생이라고 보면 이제 중년이에요. 30대 후반. 예. 근데 이런 아저씨가 10대 후반, 20대 초반 청년들하고 같이 이제 응모를 해가지고 시험도 보고 어쨌든 최종 합격을 했습니다. 나름 인기 가수인데. 그러니까 이게 당시에도 화제가 굉장히 많이 됐어요. 약간 좀 철딱선이 없는 것 같은 느낌도 들고. 좀 그렇게 난데없죠, 좀. 예. 그렇고 보면은 이 최규엽이란 인물이 좀 뭐랄까 약간 럭비공 같은 관종? 관종. 그런 성격 좀 있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여하튼 자체가 그 음반사 많이 옮겨 다닐 때부터 그것도 그렇죠. 더군다나 참 재미있는 것은 이렇게 막 뉴스에 나오고 최규엽이 막 조종사가 된대 이렇게 되니까 이거는 좀 구도를 당국에서 이른바 군 당국에서 만든 것 같은데요. 당시 그 영친왕이 도쿄에 살고 있었는데 영친왕의 직함이 항공군 사령관이었습니다. 뭐 당시 조선 왕실의 이제 왕족 대부분이 이제 일본 군인으로 살아가고 있던 시절이니까 영친왕만 그랬던 건 아니긴 한데요. 더군다나 사령관이라고 하는 것도 이제 허울 뿐이긴 한데 어쨌든 항공군 사령관이니까 조종사에 합격한 최규엽하고 바로 매치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영친왕한테 가서 어전 공연 노래 어쨌든 가수니까 그때 불렀던 노래가 영화 지원병의 주제가인 지원병의 노래였다고 그것도 기록에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영춘왕이 뭐 덕담 삼아서 그냥 잘해보게 뭐 거기다 대고 쌍욕을 할 수는 없잖아요 또. 그러니까 뭐 잘해보게 뭐 이랬다고 하는 그런 얘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쯤 해서 이 군국가요 아까 소개해드린 그런 노래들을 들으면 딱이긴 한데 없으니까 발굴이 안 돼 있으니까 그래서 대신 좀 다른 각도에서 또 좀 살펴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 싶어서 노래를 들으려면은 여기서 또 하나 중요한 게 이것도 굉장한 기록이라면 기록인데요. 이 최규엽이 한 150곡 정도 곡을 발표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거의 절반 가까운 최소한 60곡 이상이 일본 번안곡입니다. 이 당시 활동한 가수치고 뭐 번안곡 안 부른 가수가 물론 없지만은 최규엽은 유난히 많아요. 번안 아니면 번역. 그러니까 거의 번역이라고 할 수 있는. 직역이라고 할 수 있는. 거의 직역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러니까 번안은 조선 상황에 맞게 바꾼 것을 이제 번안이라고 하고 완전히 원작하고 상관없이 쓰면 그건 거의 개작이거나 가사를 창작했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건데 거의 직역 수준의 것이 굉장히 많은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뭐 보는 입장에 따라서는 네. 아니 조선의 패왕이 유행가의 패왕이 일본 노래만 이렇게 줄창 불렀어 이렇게 사실은 부정적으로 볼 수도 있는 면이 없다고는 못 하거든요. 예. 예. 꼭 그런 것만은 아니지만은 게다가 이 최규엽이라는 가수의 이름이 지금까지 기억되는 데에 아주 중요한 노래가 또 하나 이런 일본 번안곡으로 거의 이건 번안이 아니라 진짜 직역이죠. 예. 그냥 직역 번역곡이에요. 예. 그 술은 눈물일까 한숨이랄까라는 일본어로 하면은 사케와 나미다카 다메이기까라는 일본에서도 그야말로 대박이 난 노래인데 지금도 연세 한 80 이상 되시는 지긋한 분들은 네. 이 노래를 많이들 압니다. 아, 그래요? 근데 그분들은 이 노래를 최규엽의 노래로 기억하는 경우가 또 많다는 거죠. 근데 뭐 그냥 정도 아는 게 아니고요. 네. 이 노래가 이제 고가마사오 작품인데. 고가 그 유명한. 고가마사오의 최고의 히트곡이에요. 이 노래가. 근데 고가마사오가 그 기타리스트고 기타의 그 삼위센 같은 느낌을 클래식 기타로 옮겨와서 그 어떤 경향을 완성한 사람이다. 그렇게 보통 하나의 스타일을 진짜 만들었죠. 고가 스타일을 완성한 사람인데 술은 눈물인가 한숨이랄까에서도 그 기타 연주가 이렇게 착 들려요. 이 기타를 배우고 싶어서 사람들이 다 그 당시 클래식 기타를 배웠어요. 한국의 젊은이들이. 그러니까 마치 로망스 배우고 싶어갖고 다 기타 배우는 우리 때 그랬던 거 되게 비슷하게. 그래서 저희 아버지도 기타 잡으면 이 곡부터 치셨고요. 클래식 기타를 잡으면은 그리고 언니가 70년대 후반에 기타 학원에 가서 클래식 기타를 배우러 갔었는데 거기 기타 선생님이 우리 땐 이거부터 배웠어 라고 해주는 그 곡을 듣고서 집에 막 달려와가지고 야 아빠가 치던 거 똑같은 거 쳐 이렇게 D 마이너, 때 마이너 똑같은 거 쳐 깜짝 놀랐어. 자 그러면 이 타이밍에 듣겠습니다. 술은 눈물일까 한숨이랄까. 눈물일까 한숨이란가 이 마음에 답답을 버릴 고장이 사람으로 밤이면은 꿈에서 간절했으라 눈물이냐 긴 한숨이냐 그 슬프다 사랑해 버릴 것이야 이어서 사라진 이러하여 못 이게 난 마음을 어찌면 좋을까
네, 그 유명한 고가 마사오 작품의 번역곡 술은 눈물일까 한숨이랄까. 네. 그래서 저는 네. 그 일본의 번역곡 번안곡을 많이 불렀다는 것하고 친일을 꼭 연결시킬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내용상으로 그렇죠. 그럴 수 있는 작품이란 게 있죠. 근데 근대 이후에 어떤 특정한 양식이 정착하는 시기, 그 초기의 시기에는 항상 외국 거를 참고해서 뭘 하기 때문에 그런 게 굉장히 많아요. 번역이나 번안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죠. 특히 대중가요에서는 뭐 더더구나 말할 것도 없고요. 뭐 포크도 그렇고 뭐. 네네. 그렇죠. 바로 그런 점에서 저는 지금 포크 얘기하셨는데 최기업이 묘하게 조영남을 좀 연상시켜요. 아 그래요? 60년대 말. 관종기에서도요? 관종기도 그렇고요. 60년대 말과 70년대 초에 조영남이 갖고 있는 어떤 위상? 좀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고 보니까 또 음대. 그러니까요. 고학력. 음대 성악과에서 훈련받은 거. 그리고 외국곡의 번역이나 번안으로 인기를 얻었고. 그러니까 다들 그 당대 젊은이들의 어떤 그런 새로운 성향 이런 것들을 빨리 받아들여서 최고의 위치까지 올라간 거죠. 그러니까 그 번역 번안곡이라고 하는 게 그냥 아무거나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당대 젊은이들이 고학력 젊은이들이 우리나라에 큰 영향을 미치는 강대국 예컨대 미국이나 혹은 이때는 일본이겠죠. 그 문물을 빠르게 받아들이고 싶어 하니까 그걸 빠르게 받아들여서 최기업은 일본 노래, 조영남은 미국에서 나왔던 노래들, 뭐 딜라일라 이런 거 부른 거잖아요. 사실 조영남의 오리지널 히트곡 화개장터 정도예요. 말하자면 별로 없어요. 네네. 내 고향은 충청도예요. 그것도 번역이에요. 그렇습니까? 네, 충청도가 오하이오예요. 아 그래요? 네. 이거 몰랐네요, 제가. 처음 알았네요. 삽다리, 삽다리를 아시나요인가 하는 삽다리 곡에 우리 거고요. 네. 그거는 충청도는 오하이오입니다. 오하이오예요, 원곡이? 네. 오늘 알았네요. 그러니까 결국 이런 사람들은 고과도기가 지나가면은 그 자리를 내놓게 돼 있어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우리나라에 정착이 돼서 그런 작품들이 계속 우리 작품이 나오기 시작하면 이 과도기는 지나갑니다. 그런 점에서 조영남에서 시작했었던 포크 붐이 그다음에는 작품을 스스로 만들 수 있었던 송창식과 윤영주와 이거를 이렇게 옮겨오는 과정이나 아니면 지금 이 최규엽에서 시작해서 우리나라 작품으로 인기를 얻었던 그 이후에 이난영이나 남인수의 시대로 넘어오는 것하고 굉장히 흡사해 보이는 거죠. 그러네요. 진짜. 관종도 비슷해 진짜 보니까. 근데 관종기 얘기를 했는데 이 최규엽이 스캔들도 아주 많았죠. 그냥 많은 정도가 아니라 이분은 진짜 노래를 하기 위해서 태어났나 사고를 치기 위해서 태어났나 싶을 정도로. 그럼 신문에도 많이 나오고 사건 사고 막. 그러니까 언론에 보도된 것만 추려도 제가 이제 또 기억을 못할까 봐 적어 왔는데 1931년이면은 데뷔 직후잖아요. 유행가 가수로. 그때 이제 폭행으로 이제 시작을 해서 폭력. 그다음에 뭐 성폭력 문제도 있고 물론 이제 성폭행을 했다고요? 기사에 따라서는 가수 최규엽이 아가씨를 건드렸다 이렇게 했는데 며칠 뒤에 그런데 그게 와전됐다더라 뭐 이런 기사가 나오기도 했는데 그게 와전이 맞나 싶은 생각도 솔직히 좀 들고요. 여러 가지 정황상. 이런 질이 안 좋은데요. 그다음에 이제 뭐 사기 사건 같은 경우는 37년, 38년 뭐 해방 이후에도 47년, 48년까지 계속 이어지고 이제 사기 도박에도 연루가 돼. 근데 그것도 나중에 며칠 뒤에 동명이인이라더라. 뭐 근데 최규엽이라는 이름이 그렇게 흔한가? 뭐 그런 것도 있고. 또 이거는 이제 정말 개인적인 문제인데 음악계 내에서도 좀 큰 사고를 한번 쳤죠. 1936년에 콜롬비아 레코드 전속으로 있었거든요. 근데 갑자기 아까 뭐 뒷구멍 장사라고 OK 레코드에서 판을 내버린 거예요. 최규엽이 우리한테 왔다. 근데 콜롬비아 입장에서는 진짜 발작 들이죠. 아직 계약 기간 끝나지도 않았는데 뭔 소리냐. 그래서 법적으로 조치 들어간다. 이게 엄포를 넣으니까 그냥 그야말로 깨갱하고. 그래서 지금 이 OK 레코드에서 최규엽이 발표한 노래가 4곡이 있는데 음반 2장을 냈는데 이것도 희귀반입니다. 안 보여요. 그래서 어떤 분은 그것도 일리 있는 추정인 게 광고를 요란하게 때렸는데 하도 세게 나오니까 판을 못 낸 게 아닌가. 또 냈다 하더라도 급하게다 그냥 수거를 해버린 게 아닌가. 그것도 그럴 수 있거든요. 하여튼 들을 수 없는 곡이 돼버렸는데 근데 오늘 준비를 했습니다. 제가 부른 건 아니고요. 이게 정말 기적적으로
당시 오케 레코드에서 트럼펫 연주자로 활동하던 현경섭이라는 분이 있어요. 근데 이분의 유품, 이분이 6.25 때 이제 북으로 끌려가신 분인데 가족이 고이 간직하고 있던 유품 중에서 음반이 나왔는데 이게 정식으로 발매된 음반이 아니라 사전에 테스트용으로 녹음만 일단 해놓고 내부에서 이제 시청용으로 만든 테스트 음반이 남아 있거든요. 근데 그걸 들어보니까 바로 책위협의 바로 그때 그 노래 중에 하나였던 겁니다. 음반에는 책위협이라고 써 있지도 않아요. 그래서 오케이는 써 있나요? 예, 그건 이제 딱지는 붙어 있는데 그냥 흐릿하게 뭐 채도 아니고 거의 뭐 이런 식으로 이상하게 써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처음에는 이게 뭐지 싶었는데 들어보니까 아무리 들어봐도 이건 책위협 목소리예요. 예, 그리고 당시 광고에 나왔던 여러 가지 정황을 맞춰 보니까 그때 발매가 됐는지 안 됐는지는 확인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그때 그 노래인 거는 거의 틀림이 없다. 그거 알아냈을 때 정말 짜릿했겠다. 그렇죠. 이걸 결국 듣긴 듣는구나. 네. 예. 하여간 이렇게 이 레코드 사관의 분쟁도 분쟁이고 각종 사건 사고가 정말 많았기 때문에 무슨 사기가 이렇게 많아. 지금 같으면 그러니까 완전 뻥치고 다녔다는 소리잖아요. 그렇죠. 여기 가서 뻥치고 저기 가서 뻥치고. 나름 인기 가수니까 이제 아무리 인기 가수여도 이 정도면 지금 같으면 발도 못 디디죠. 그래서 사실은 이분이 북으로 갔다 그랬잖아요. 예. 48년의 마지막 이분의 행적이 신문에 실린 게 사기 사건 기사입니다. 그래서 북으로. 예. 아마 이제 고향이 북이기도 하고. 하도 사고를 치니까 더 이상 여기선 진짜 설 자리가 없게 돼버린 인심도 잃고. 얘기가 길어질수록 점점 실망하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뭐 이념을 찾아서 간 거는 아무리 봐도 아닌 것 같아요. 사실 윤리성과 이념은 별 상관이 없어요. 오케이에서 냈다는 음악 들어보죠. 이 곡은 이제 무지개의 서름이라는 제목으로 추정이 되는 그런 곡입니다. 돌다가는 사라지면은 또 가서 닿는 것이 그 어디련가 무지개 꿈이 사는 그곳이련가 하나가 멀리 떠서 돌다가 가을 건못 찾아서 한숨 지어서 엄마를 찾지 못해 구름 물었어 꽃이든 공상의 나라 가거라 쓸 곳 없는 젊은 날이고 이 밤이 다 새도록 생각하오니 새로운 그 한철도 청춘이었어 네, 책위협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책위협 음악을 오늘 많이 들었는데, 이 책위협이라는 분이 갖고 있는 어떤 그 가창의 특성, 그 의미,
뭐 어떤 것들을 짚어볼 수 있을까요? 그렇죠. 오늘 얘기가 이제 단순하게 최규엽이라는 인물을 그냥 얘기하는 게 아니라 네. 어쨌든 그 시대를 대표하는 30년대를 대표하는 가왕이라는 측면에 초점을 맞춘 거니까. 근데 사기가 너무 많네요. 거기에 맞췄는데. 근데 사기도 가왕이니까 치는 거예요. 예. 이 성폭행. 이거는 용서가 안 되는데요, 사실. 다 용서가 안 돼요. 와전이 있다고 하니까. 뭐냐고. 도대체. 가창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예. 어쨌든 최규엽이라는 가수의 어떤 가창의 특징, 의미 이런 거를 이야기할 때 벌써 했던 얘기지만은 네. 정규 교육을 받았다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일단은. 왜냐하면 이 당시 일본에서는 음악학교 출신 가수들이 굉장히 대부분이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얘기 나왔던 그 후지야마 이치로도 음악학교 출신이고요. 또 아리랑을 같이 불렀던 여가수 아와야 노리코도 역시 음악학교 출신이고요. 이런 가수들이 더 많은데 조선에는 당시 정규 음악학교가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유학을 가든가 그냥 뭐 독학을 하든가 아니면은 그냥 진짜 타고난 목소리 하나 믿고 가수를 하는 건데 오히려 후자가 더 많아. 남인수, 이난영 이런 분들 뭐 음악 교육 경력이 없어요. 전무한데 그냥 정말 타고나서 또 노력도 많이 했겠고 그렇게 가수가 된 건데 그에 비해서 최규엽은 전혀 다른 배경을 가지고 있다는 게 일단 가장 큰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전형적인 당시 남자 성악가의 목소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생각하면 이게 무슨 성악창법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진짜 안기영이나 현재영이 옛날 거를 한번 검색해서 들어보세요. 지금 들을 수 있는 게 굉장히 많거든요. 많죠. 근데 굉장히 비슷해요. 안기영보단 좀 못하고 현재명보다 제가 좀 잘한다 그렇게 처음에 말씀드렸는데 그러니까 지금은 성악 발성이다 그러면은 이게 배에서부터 해서 소리를 뒤로 올려서 머리를 울려서 이렇게 좀 뒤쪽에서 소리를 내거든요. 뭐 흔히 두성 있다는 얘기 되게 많이 하잖아요. 근데 지금 이때 목소리들을 들어보면 훨씬 더 소리를 앞쪽으로 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머리에 앞쪽으로 소리를 내고 있는 느낌이 훨씬 더 강해요. 그러니까 가사가 잘 들려요. 그런 게 지금 성악가들은 울림이 엄청나게 좋은데 가사가 한국말 가사가 안 들리잖아요. 그렇죠. 근데 대중가요 가수나 뭐 뮤지컬하는 가수 같은 사람들을 보고 있으면 훨씬 더 이렇게 발음이나 이런 게 또렷하고 소리를 앞쪽에서 내고 있어요. 그건 서양도 마찬가지로 뭐 주리 앤드루스 같은 여자 뮤지컬 가수가 사운드 오브 뮤직에 나오는 바로 그 주인공 소리를 굉장히 앞으로 내고 있는 성악가에 비해서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소리의 질 자체가 지금의 성악가하고는 굉장히 다르지만 당시의 성악가들이 대충 이렇게 부르고 있었다. 이렇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굉장히 또랑또랑한 목소리예요. 이렇게 목청은 참 괜찮습니다. 좋은 질이고 훈련을 해가지고 소리를 이렇게 응집해서 딱 모으는 그런 힘이 있는 거죠. 그리고 그나마 그 당시에는 상당히 정확한 음을 구사하는 지금 우리가 듣기에는 불안하다 싶지만 그 당시로선 상당히 정확한 음을 구사하는 그리고 아주 정직한 가창. 뭐 윤심덕 들어보면은 막 와 이래가지고 무슨 우에노 음악학교에서 성악을 배웠다고 하나 싶은데 그게 우에노 음악학교에서 굉장히 잘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초기에 봄 노래 부르자 좀 들어보셨고 뒤에 것도 들어보셨지만 굉장히 지금 듣기에는 어리버리한 가창이고 음도 딱딱 제음을 못 짚고 있고 박자도 좀 밀리는 것 같고 하지만 그 당시로선 이게 정확한 박자, 정확한 음을 구사하는 정직한 가창이었다고 저는 보여요. 그러니까 비슷한 시기에 전문 가수는 아니지만은 예컨대 배우 복혜숙의 노래를 함께 틀면은 최규엽 대단해 이런 말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복혜숙은 뭐 하나도 못 맞춰요. 음하고 박자를 하나도 못 맞추는데 그게 멀쩡하게 음반으로 나와 있어요. 그런 걸 치면 너무 잘 부르는 가수고요. 제가 이때 태어나서 가수를 했었어야 되는 건데. 충분히 하실 수. 그랬으면은. 근데 그게 이 사람인데 그렇다면 왜 밀렸을까? 사기를 많이 쳐서. 저는 꼭 그것만은 아닌 것 같아요. 감정의 구사가 그렇게 좋지 않아요. 감정 표현이요? 예. 그러니까 초기에는 정확한 음과 정확한 박자만 구사를 해도 또랑또랑한 목소리만 있어도 게다가 고음을 잘 찌르잖아요. 훈련됐으니까. 그것만 갖고도 괜찮아요. 그런데 대중가요라고 하는 게 결국은 어느 순간 자리를 잡으면 감정 구사를 잘해야 되거든요. 왜 조영남 보면은 그 뒤에 송창식이나 윤형주 같은 감정 구사를 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감정은 좀 덤덤하게 그냥 정직하게만 부르는 가창인 거예요.
그래서 그 뒤이어서 나왔던 고복수 보세요. 음은 막 흔들려도 쓸쓸한 나그네 분위기의 어떤 그 한숨 쉬는 것 같은 분위기를 땅이 너무 잘 꺼질 것만 같은. 예. 그렇죠. 호흡을 섞기 시작했군요. 호흡 섞고 소리를 막 흔들고 해서 막 타양살이 할 때 한숨 쉬는 것 같고 이렇잖아요. 아니면 남인수는 맑고 청아한 애인 같은 분위기의 어떤 목소리를 내는 그러면서 감정을 섞는 남인수. 고막 남친. 이런 거. 고막 남친. 그렇죠. 요즘 말로 하면. 아니, 얼굴도 뭐 엄청난 경우죠. 꽃미남이죠. 근데 이런 사람이 나오면은 인류의 바통을 물려줄 수밖에 없어요. 뭐 시대적인 소명을 진짜 다 한 거죠. 이 사람은. 네. 그럼 여기서 한 곡 더 듣고 가죠. 어떤 노래 들을까요? 예, 이번 곡이 앞서도 이제 계속 현재명 얘기가 나왔는데 그럴 줄 알고 준비한 곡입니다. 예. 네. 제목이 가을인데요. 가을 하면은 가을 무슨 노래지 하실 수 있는데 들어보면은 대번에 다 아는 곡입니다. 바로 현재명이 만든 가을이고요. 이 노래가 1932년 그 현재명 작곡집에 처음 수록이 됐거든요. 근데 기록에 따라서는 31년에 먼저 발표가 됐다는 얘기도 있는데 그건 제가 확인을 못했고 어쨌든 지면을 통해서는 32년에 작곡집을 통해서 발표가 됐는데 그 바로 직후에 최규엽이 그 노래를 녹음해서 음반을 낸 겁니다. 그러니까 이 가을은 오늘날은 현재명의 대표적인 가곡으로 지금 알려져 있는데 그러니까 서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당시만 해도 유행가와 가곡의 경계가 그렇게 선명하지 않았다는 게 그러니까 이런 최규엽의 노래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또 아울러서 최규엽의 가창이 그러니까 초창기의 그 반듯한 가창이 가장 잘 드러난 노래가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가을 바람 다시 불어오니 푸른 잎은 붉은 치마 갈아입고서 남쪽 나라 찾아가는 제비 불러모 봄이 오면 돌아오라 부탁하느라 가을이라 가을 바람 다시 불어오니 흰 소리는 반짝거려 은빛 같거나 밝게 비친 저 달빛은 등불 되어주어 오는 겨울 기루에다 비춰주느나 가을이라 가을 바람 다시 불어오니 밭에 익은 곡식들은 금빛 같거나 추운 겨울 지낼 적에 우리 먹이려고 대자연이 나려주신 생명의 양식
아, 이 노래가 가을이군요. 현재명님이. 아, 전 현재명 만든지도 몰랐네요. 이거 일단 어렸을 때 다 배운 노래인데. 그렇죠. 교과서에 엄청난 현재명 작품. 예. 자, 책위협 이야기하고 있는데, 방송 시간이 꽤 많이 길어졌습니다. 빨리 끝내려고 그랬는데. 예. 우리 김 PD가 거의 근데 편집할 건 없을 것 같아요. 덜어낼 내용이 없기 때문에. 책위협의 최후 아까 이제 얘기했었고. 49년 12월쯤에 이제 북한에서 병사한 것 같다. 네. 예, 말씀드린 대로 48년 여름까지는 남쪽에서 행적이 확인이 되는데. 사기. 예. 그걸로 확인이 되는데. 이후에 아무런 기록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북한에서도 이제 북으로 왔다는 거는 인정을 한 셈이니까 아마 48년 가을, 겨울, 그러니까 연말에 월북한 경우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때 이분도 그냥 덤으로 간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 여하튼 북한 기록에 의하면은 49년 12월에 병사했다. 네. 어쨌건 북으로 갔기 때문에 이후 대한민국 대중음악사에서는 조금 지워지고 그렇죠. 잊히는 이름이 돼버렸다. 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최아무개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아니면은 아예 언급 자체가 또 안 되기도 하고 물론 이제 제발로 물론 이제 책위협도 끌려간 건 아니긴 하지만은 약간 박용호라든가 좀 더 어떤 이념적인 월북의 냄새가 훨씬 더 짙게 나는 이런 인물들에 비하면은 그나마 그래도 조금은 언급이 됐지만은 그래도 대놓고 얘기하기에는 좀 부담스러웠겠죠. 아무래도. 자, 그럼 오늘 방송 마무리를 해야 될 텐데요. 마무리로 내가 뽑은 책위협 베스트 3. 네. 가창에 초점을 맞춰서 현장 공개한다고 해주셨는데 공개해 주시죠.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생방은 아니긴 한데요. 녹음으로 나가는 거긴 한데 그래도 약간 긴장감을 살리기 위해서 정말 우리가 안 짰어요. 사전에 그냥 현장에서 한번 까놓고 보자. 일치하는 게 있으면 그것도 재밌는 거고 하니까. 내가 뽑은 조용필 베스트 3면 제가 엄청 긴장할 것 같은데 책위협 베스트 3 그러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큰 감흥은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세 곡을 쭈루룩 그냥 발표를 할까 아니면 하나씩 주고받고를 해볼까요? 순위가 있는 겁니까? 3등, 2등? 저는 순위는 두지 않았어요. 그럼 한 곡씩 먼저. 그러면은 겹칠 수도 있는데 두 분은 서로 모르시는 거네요. 지금 모릅니다. 좋습니다. 제가 세 곡을 쭈르륵 얘기할게요. 하나는 술은 눈물인가 한숨이랄까요. 32년. 그러니까 엔카를 도입해서 단조 트로트 양식이 정립되던 시기였고요. 이 시기가. 그리고 고학력의 유학의 아주 높은 문화 자본을 가진 가수로서의 면모를 바로 이런 번역곡에서 잘 보여주고 있는 거고. 이렇게 유명한 고가마서 작품이 님자체 찾아서가 있거든요. 떠나 있죠. 근데 님자체 찾아서도 원래 좋은 노래이기는 한데요. 책위협 가창이 저는 술은 눈물이가 한숨이랄까가 더 나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느린 템포로 부르는 게 어려워요. 아직도 이 사람이. 훨씬 더 빠른 템포로 가는 거여서 이 노래를 좀 더 술은 눈물인가 한숨이랄까를 잘 소화한 것 같아서 두 곡 중에서는 이 노래를 뽑았습니다. 그다음 작품은 시들은 청춘을 뽑았습니다. 시들은 청춘. 이게 34년이어서 이제 몇 년 뒤인데요. 초기 노래에 비해서 목소리가 많이 익었더라고요. 그래서 노래를 좀 더 잘하네 이런 느낌이 들었고요. 가창이 이제 안정적이어서. 그리고 아직 이때면 남인수는 물론이거니와 이난영도 나오기 그러니까 그렇게 가왕이 되기 전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정말 패왕으로서의 책위협의 면모를 절정을 보여주는 작품 같다는 느낌이 좀 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약간 뭐라 그럴까 스타일이 그렇게 트로트 스타일하고는 좀 다른 노래여서 약간 재즈송 분위기가 있는 노래거든요. 그래서 그런 세련된 면모 같은 걸 잘 보여주고 있는 노래여서 골랐습니다. 이 노래는 서두성 작사 전기현 작곡의 노래고요. 그리고 마지막 하나는 마라손 제페가를 꼽았습니다. 마라톤. 마라손이라고 당시에는 했으니까. 그럼 이거 송기정 선생하고 관련 있는 건가요? 36년 작품이고요. 일본곡에다가 이제 문예부가 가사를 붙인 건데 이런 노래 정도는 책위협이 불러야 되지 않나. 무슨 얘기냐면 직업가수 최고 선배, 1호 선배로서의 어떤 면모, 위상 이런 거를 보여주는
작품이란 생각이 들어서 네. 그래서 이제 이 곡을 뽑았습니다. 네, 우리 이영미 선생님의 최규엽 베스트 3는 술은 눈물일까 한숨이랄까 그리고 시들은 청춘 그리고 마라손 재패가 이렇게 3곡 되겠습니다. 예. 이주인 선생님은요? 예, 이거 은근히 이게 흥분이 되네요. 이게 기대가 일단 되고. 겹치지는 않았네요. 그렇습니까? 예. 네. 저는 일단은 요것도 좀 마라손 재패와 비슷하게 약간 이슈 관련인데요. 병운의 노래를 일단 꼽았습니다. 병원의 노래? 병운. 예. 남자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1930 사건은 3년이었죠. 정말 조선 팔도를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네. 정사 사건. 같이 남녀가 이제 근데 정확히 죽었어요? 말하자면은 같은 날 한날 한시에 죽은 건 아니고 윤심덕 사건 아니고요? 예. 많아요. 그 당시에 정사가 세고 셌어요. 예. 근데 그거하고 노래까지 만들어진 너무 그렇죠. 유명해서 이걸 소재로 병운의 노래와 봉자의 노래가 나와요. 주인공 이름을 따서. 그러니까 카페의 웨이트리스 여급이었던 봉자와 경성제대 출신의 의사가 이제 그러니까 더 화제가 됐겠죠. 근데 두 곡 다 봉자의 노래도 최규엽이 불렀고 네. 병운의 노래도 최규엽이 불렀습니다. 동숙의 노래랑 조금 문준환 씨의 동숙의 노래. 병운의 노래는 그렇다 치고 봉자의 노래는 여성 가수가 그렇죠. 맞지 않나 싶긴 한데 어쨌든 둘 다 불렀고요. 차이가 있는 게 봉자의 노래는 이면상, 그러니까 조선 작곡가가 만들었고 병운의 노래는 이건 진짜 번안입니다. 그러니까 전혀 다른 내용으로 고가 마사오가 일본에서 먼저 발표했던 것을 첫사랑의 노래거든요. 하츠코이 노 우타인데 거기다 이제 이건 번안도 아니고 곡을 차용해서 창작을 한 거죠. 그렇죠. 어쨌든 고가 마사오가 이제 술은 눈물일까 한숨이랄까도 있지만은 이 병운의 노래는 멜로디가 참 좋아요. 애절해요. 예. 그리고 노래도 참 잘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애달픈 사연을 나름 잘 표현을 했다고 생각을 해서 이 곡을 골랐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많이 알려진 곡은 아닌데 저녁의 바닷가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저녁의 바닷가. 이거는 앞서 들었던 이제 가을처럼 어쨌든 성악을 나름 지향했던 최규엽이 약간 좀 작심하고 불렀달까요? 그런 느낌을 받게 되는 정말 반듯하게 잘 부른 노래. 예, 그런 느낌을 좀 잘 살린 노래라서 골라봤고. 네. 이제 끝으로는 최규엽의 북극 5,000km가 거의 마지막 히트곡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 조금 앞서서 한창 사기 사건으로 시끄럽기 바로 그 직전에 발표한 명사심리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명사심리. 예, 이것도 이제 번안곡인데요. 일본에서 먼저 나왔던 작품에 이제 가사를 새로 붙인 건데 이 곡은 성악가스러운 최규엽이 아니라 유행가 가수스러운 최규엽의 맛을 잘 살린 그런 노래라고 생각이 돼서 골라봤습니다. 좋습니다. 어떻게 하나도 안 겹치냐. 그러게요. 어떻게 안 겹쳤죠, 진짜? 이 노래는 검색을 하면 다 들어볼 수는 있나요? 유튜브나 제가 이런 데서? 고른 건 다 들어볼 수 있어요. 예, 이것도 다 복각이 되거나 이렇게 확인할 수 있는, 들을 수 있는 그런 노래들이긴 하죠. 네. 어떻게 그러면은 한 곡 들으면서 오늘 방송 마무리를 할 텐데 어떤 노래를 듣는 게 좋을까요? 이준 선생님 뽑은 걸로 하나 하세요. 네. 그러면은 하긴 골라주신 노래 중에 술은 눈물일까 한숨이랄까를 듣긴 들었으니까 그럼 저는 병운의 노래로 가겠습니다. 병운의 노래. 네. 자, 오늘 초대 가왕 최규엽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 김 PD 오늘 어땠습니까? 네. 소감이 갑자기 궁금해지네요. 최규엽을 들으니까 가왕이라고 우리가 좀 꼽았잖아요. 최초의 덕을 많이 본 가수이지 않을까. 최초가 아니었으면 약간 갸우뚱했을 만한. 그러니까. 근데 최초가 블루 오션을 해야 합니다. 남들이 아직 하는 게 쉬운 건 아니에요. 그렇죠. 남들이 안 한 걸 제일 먼저 하는 게 결코 쉬운 건 아니에요. 그것도 그렇고 근데 또 이렇게 노래를 들어보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갖고 있는 식민 시대의 어떤 음악의 어떤 이미지들 있잖아요. 그게 딱 전형적으로 딱 드러나는 것 같아요. 물론 이제 노래나 편곡이나 이런 게 좀 비슷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제가 알고 있는 선에서의 식민시대 노래 이러면 딱 저
전형적인 저 노래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면에서 그 시대를 복합적으로 살아냈던 인물인 건 틀림이 없습니다. 예. 네. 자, 아주 뭐 개인적으로 오늘 방송 참 재밌었고요. 저는. 예. 일제강점기 조영남. 예. 네, 일제강점기 조영남. 딱 맞는 표현인 것 같은데요. 제가 부제가 생각이 안 나는데 부제를 예. 최규혁 편 일제강점기 조영남 예. 이걸로 해야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이준희 선생님이 선곡해준 병훈의 노래 들으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방송은 이제 2대 가왕으로 예, 넘어가겠습니다. 두 분 오늘 감사드리고요. 네, 함께해 주신 우리 청취자 여러분 댓글 좋아요 많이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영겁에 흐르는 한강의 푸른 물 홍자야 내 뒤따라 내 역에 왔노라 님이여 그대여 나의 천사여 나 홀로 남겨두고 어디로 갔나 수면에 날아드는 물새도 쌍쌍 아름다운 한양에 가을을 눕건만 해 끊는 하소연 어디다 사뢰리 나의 천사 봉자야 어디로 갔노 그대를 위하여서 피까지 주었거든 피보다도 더